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으로도 꾸준히 오랫동안 이 자리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환영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막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에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또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앞서서 공수처는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통지서 수령도 이제 거부를 했고 일체의 어떤 그 수사나 이런 걸 이제 받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이제 그저께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6일까지입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앞에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있고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에 충돌이 또 우려되고 있다.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이 체포영장 집행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이다.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일단 법원이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정치 현실에서는 늘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여서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구속영장이나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이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특히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또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냥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또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냥 언제 작전하듯이 들어가면 이게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수처가 현명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협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쉽게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구속영장 집행을 하려고 현장에 갔을 때 본인들이 저지하고 당직자들이 저지하고 그래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한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소환조사에 응했었으면 참 좋았었겠다. 뒤늦은. 네.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현장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좀 위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모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좀 건강 문제로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고 이런 장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하고 충돌이 불가피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건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직접 충돌하게 이렇게 방치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부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경호처에서 막을 텐데 이게 공수처에서 밝혔듯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어쨌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다 혹시라도 불상사가 나면 그 뒷감당을 우리 사회가 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어쨌든 대통령이지만 또 검찰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은 이 집행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직자인데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온 나라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무법천지로 만드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범죄자가
어떤 법원의 영장이 나와도 거기에 뭐 승복을 하겠습니까? 이건 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좀 좋을 수도 있겠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저 앞에 와서 막 자기를 뭐 지켜준다고 하니까. 근데 좀 양심이 있다면 그냥 체포영장 집행 전에 자진해서 이렇게 출석해주는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이렇게 협조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그 공수처의 의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동대 10여 개를 동원해서 경호처와 시위대 충돌에 대비한다. 뭐 예, 뭐 의지를 갖고 하는 의지가 거죠. 강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력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도 그게 억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경호처에서 막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안에서 문 잠그고 나 못 나간다 그러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억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기동대를 동원하고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이 과정에서 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크거든요. 네. 좀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이제 의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젯밤에 관저 앞에 지지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위협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이제 극우 세력들에게 내란 동원령을 내린 동원령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런 행보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문안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이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네. 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해진 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비상계엄 때문에 위험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사고를 친 사람이 멍뚱한 사람을 지목해서 나라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 일반 국민한테 상식을 가진 국민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참 모르겠고요.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부정 선거를 저질렀으니까 이제 주권을 침탈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나라 안팎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 나라 밖에도 이 부정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세력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네. 제가 이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좀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로서 제가 보기엔 좀 말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앞에 이제 유튜버들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추운데 고생하시니까 인사말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현장에 있는 그 모인 분들 나름 그 충정을 가지고 모인 분들을 굉장히 좀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생중계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신문 방송은 안 보시는 건지 우리 국회 방송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방송 이제 말씀까지 하셨는데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비롯한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선동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권력을 집행하러 오는 공수처와 경찰 뭐 이쪽에 좀 맞서겠는데 일단 경호처로서 맞서자고 하니까 뭐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지지자들이 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을 격려함으로써 그 이제 좀 저지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뭐 이런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은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윤 대통령 나름의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나 이제 뭐 돌파 여부는 뭐 저희가 그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한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례를 본받아서 이 법적인 문제를 어떤 그 정치적인 카드로 돌파를 해서 그 본인의 방어권을 지키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건 여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아니 여론이 아니고 꼭 지금 뭐 여론이 좀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 본인은 본인의 지지자들로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게요, 저는 트럼프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바이든한테 지고 나서
자기 지지자들 선동해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막 점거하고 그래서 수사받고 기소되고 사실 감옥에 가야 되는데 4년 뒤에 대통령에 재선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이 곧 취임하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그 지지자들한테 낸 메시지 중에 끝까지 싸울 것 이게 있는데 전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끝까지 싸운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끝까지 내 관저에서 버티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혹시 체포나 구속이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내가 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지. 아무튼 그 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했을 때 그 담화문에 보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네. 좀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무슨 외계인 같은 사고 방식을 하나 이제 굉장히 좀 그 곤혹스러움을 느꼈는데 이 지지자들한테 낸 메시지에서도 그때 그 생각이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누가 좀 옆에서 뭐 목사님이나 뭐 스님이 가서 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일단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는 현재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그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관저에서 나오지 않겠다 뭐 이런 또 해석도 있던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변호인들 설명에 따르면 헌재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사는 네. 좀 헌재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그 받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거는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특검팀 수사는 그 수사대로 진행이 됐지만 네. 특검팀 막바지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소환 조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 문제로 이제 특검팀 내부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결국 소환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중앙지검으로 넘겨서 이제 구속을 했거든요. 네. 그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도 헌재 탄핵 결정이 난 뒤에 네. 그 어떤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네. 수사는 그 뒤다. 네.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어차피 기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개로 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생각, 나 탄핵 심판부터 먼저 받겠다. 수사는 천천히 해라.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쇼핑 얘기도 나오기도 뭐 언론에서 하기도 하던데 그 말씀하신 이제 그 헌재의 탄핵 심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8인 체제가 됐고 완전체까지는 이제 한 명이 모자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내일 당장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헌재 8인 체제로 탄핵이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헌재가 8인 체제가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8인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7인 이상이 참여하면 심의가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하여튼 6명 이상만 동의하면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인 체제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내일 변론 준비기일, 2차 변론 준비기일 때부터 그 오늘 조한창 정계선 그 재판관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속도를 내게 되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이 변론 기일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증인들, 참고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그 내란 혐의라고 하는 거의 실체를 헌재에서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10번 이상 그 변론 기일을 진행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아마 상당한 정도로 그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뭐 사령관들이나 이 군수내부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또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변론 기일이 꽤 길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결국 이제 언제 결론이 나느냐가
판단이 되겠죠. 앞에 그 정치랑에서 나왔습니다만 4월 18일에 이제 그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로 직전에 하면 그거에 맞춘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그 여론 때문에.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그 선고 결정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정미 대행도 당시에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소장 대행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 종료니까 뭐 그 전에 뭐 기일을 잡아서 그 결정을 하는 거는 뭐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네네. 어쨌든 교체 이전에 결론이 좀 그거 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뭐 그게 나오고 아주 있네요. 압도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관측이죠. 압도적이다. 네. 네. 뭐 마찬가지로 4월까지 보십니까? 4월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4월 전에 끝날 것 같다. 예,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뭐 공방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이거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네. 아니 뭐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 봤거든요.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그 한 명이 채워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나름 고심을 해서 2명만 임명을 했는데 이게 이해는 돼요. 네. 여야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명만 했다. 뭐 1명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뭐 여야 합의가 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거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죠. 이 세 사람에 대한 추천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건 맞지 않고요.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그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주고받은 공문 다 공개했고요. 또 원내대표들이 그 즈음에서 한 발언을 또 다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도 그냥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걸 그 국회의장실에서 지금 임명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하면은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낼 것 같아요. 이건 국회에서 선출하고 당연히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네. 성립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냈어요 연말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이런 제목으로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걸 갖고 이제 오늘 기자들이 그 헌법재판소 공보관한테 물어봤더니 그 문제는 마은혁 후보자를 네. 빨리 이제 임명하는 게 헌법에 맞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속하게 심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신속하게 며칠 내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심판 결정은 그 시점을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심판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까지 안 가고 한 3월 안에 3월 안에. 예, 뭐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한 5월 정도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과 연계해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인데 어쨌든 지금 뭐 굳이 정치 성향을 나눈다고 하면 헌재가 진보 3명, 중도 보수 3명, 보수 2명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전체 보수가 5명, 진보가 3명. 만약에 4월 18일에 그 헌법재판관이 바뀐다면 2명의 진보 성향인데 바뀌게 되는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보통의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문제는요. 본인들이 이제 반대하거나 또는 찬성하거나 하는 문제가 정치권으로 옮겨 붙어서 굉장한 공방이 벌어져요. 네. 그 압박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8명이 만장일치로 했잖아요. 네.
아마 이번에도 그 뭐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8명이 만장일치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 언론에서 분류하는 뭐 진보 보수 이 차이가 실제 그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그쪽으로 전부 뭐 그 모양새는 가능성이 몰아주는 현실적으로 쪽으로 훨씬 높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도 최병목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대0 전원 일치 이 결정이 나왔는데 그랬었죠. 네. 그때 참여했던 재판관 중에 한 분한테 나중에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부대 의견으로 붙여라. 그리고 결정은 전원 일치로 하자. 그렇게 안 하면 뭐 6대2로도 뭐 인용을 할 수가 있고 7대1로도 인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또 이 나라가 또 막 분열, 우리 온 국민이 또 분열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모든 국민이 좀 인정을 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일단 그 대세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보자 이렇게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이게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심리를 한다고 하고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연방대법원에서 합니다. 미국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례 변경을 할 때는 가급적 전원일치로 하고 대신 그 안에서 좀 서로 양보를 해서 조정을 하고 이게 이제 법률가 특히 헌법 재판을 하는 법률가들의 일종의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든 간에 8명이면 8대0, 9명이면 9대0 이렇게 전원일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정에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날 때는 모양새는 한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고위급 참모들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을 하면서 집단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최 대행이 사의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대통령의 권한 대행과 대통령실 간의 뭐 이렇게 일종의 충돌로 비춰졌습니다. 대통령실에 특히 이런 집단 사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우 부적절하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라는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비상계엄까지 할 때는 말리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뒤늦게 지금 뭐 무슨 얼굴을 지금 내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표 수리하고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의를 접고 다시 업무 복귀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결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게 네. 대통령실 참모들이든 또 장관들이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고요. 대한민국과 국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뭐 집단 사표 이런 식의 경고망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생각이 다른 이유가 네. 뭐냐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그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요.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를 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결정을 그 현재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누구하고도 하여튼 협의를 해서 아니 뭐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적어도 그 어떤 집단적인 그 뭐 지성 뭐 이런 거를 좀 발휘해서 이 장단점 같은 것도 검토해보고 이거 과거에 2017년에 민주당이 이 임명을 반대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결론이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거 없이 본인이 하고 본인이 국무위에서 실제 뭐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뭐 거의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받은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집단 사의를 표명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앞으로도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뭔가 본인이 그냥 얼렁뚱땅 딱 해서 그냥 결단을 내려서 뭐 추진하듯이 이게 그 대행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대행으로서의 역할 이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절차,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이 그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최상목 대행이 앞으로도 그 대행 업무를 수행해가면서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짧게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 있고 거기에 뭐 열거돼 있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심의. 네.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재판관 임명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주변 사람들이나 그 장관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면 뭐 모양새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거 안 했다고 집단 사표를 내요. 저는 그건 좀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일종의 경거망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내 국무위원의 문제와 대통령 비서실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여당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삭제하면 협상 가능성이 있다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두 가지 다 재표결에 올릴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으로 내란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올릴 것인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주에 추진될 이 쌍특검법 재표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오늘 두 분의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이 재표결은 지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8명만 동의하면 뭐 가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몇몇 의원들은 이미 이제 지금 뭐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네. 가결 가능성, 찬성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결될지 부결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런 식의 그 특검법,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상 지명하는 특별검사에 의한 그 수사 이런 데에 아마 국민의힘 다수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거부권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가 나오면은 뭐 그냥 가결되는 거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뭐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또 이제 거기서 만약에 부결되면 그 다음에 여야가 지금 좀 정치적으로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마당에 언제까지 특검을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민주당 안에서도 뭐 추천을 대법원장이나 이렇게 제3자가 하도록 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꽤 있다 생각하고요. 혹시 부결되더라도 그다음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두 특검 다 어쨌든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의 독단 새 불씨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최상목 대행이 주최한 국무회의가 있었고요. 또 국무위원들 간담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몇 분은 국무위원도 아닌데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뭐 이런 분들. 또 장관 중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일부는 사표까지 내고 네. 물론 이제 그 반려를 했습니다만 이런 소동을 벌인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만 보호하겠다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른바 극우 세력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극단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정부 안에 있는 극우 세력 제거해야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